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안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해방 직후 북한에 출현했던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설명할 때 이 정치 세력, 그러니까 파벌을 변수로 두고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것은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이때 파벌의 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운동, 독립운동의 경력이나 출신 배경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나타난 지역적 분산성이 북한의 현실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만주파, 연안파, 소련파와 같은 지역 이름이 붙은 파벌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북한의 다양한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절대적인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세력은 무슨 파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좀 느슨한 형태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단 한 명의 확실한 지도자가 없는 그룹들은 무슨 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는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해서 확실히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주파 또는 빨치산파로 부르고, 이와 달리 그다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연안파나 소련파는 소련계, 연안계로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분류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파와 계까지는 분류하지 않고 편의상 모두 파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권력자들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만주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우리에게는 만주로 더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주파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결속력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칭할 때 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 김일성 스스로도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서 자신들을 지칭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만주파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그래서 본인들이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북한의 탄생과 통치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강의의 주제인 연안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안파는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연안파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등장한 정치 세력 중에 가장 구성원도 많고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또 구성원 대부분이 중국의 중앙육군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처럼 중국의 고급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한 적이 있는 지식인들이었고요. 중국 공산당 당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과 이론, 자신이 중국에서 배웠던 이론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북한의 현실에 맞추어서 변용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안파는 이런 막강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당, 그다음에 정권기관, 행정기구를 정권기관이라고 하고요. 군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북한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정체성이 다른 인물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파와 같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가 태생적으로 없었던 것이죠. 북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소수가 입북하거나 아니면 무장을 해제당한 채로 들어오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강력한 결속력이나 확고한 지도자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안파를 연안계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약한 결속력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는 숙청으로 북한 역사에서 연안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인물로는 한글 학자로도 유명한 김두봉이 있고요. 북한의 뛰어난 이론가이자 역사가이기도 했던 최창익,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경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인으로 불렸던 무정,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박일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련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북한에 파견된 소련 국적의 한인들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련파의 또 다른 특징은 소련 국적의 한인이라는 동질성 말고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 들어와 있던 소련군을 보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당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소련에서 당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련파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소련 국적과 소련 공산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매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1952년경 숙청된 허가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6.25 전쟁 당시에 휴전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 대표였던 남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로당파라고도 불리는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38선 이남을 세력 기반으로 삼고 있는 남로당, 풀어서 말하면 남조선 노동당 출신입니다. 남로파는 만주파 못지않게 만주파가 김일성을 확고한 지도자로 섬기면서 충성했던 것 못지않게 박헌영을 자신들의 구심점으로 해서 박헌영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진 이후에 북한에 들어와서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금강정치학원이라는 군사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교육기관은 남로당파의 군사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남로당파들은 수천 명의 남한 출신자들을 모아놓고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외에 또 다른 지도자가 있고 또 다른 김일성 말고 또 다른 군사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로파는 김일성과 만주파의 견제를 많이 받는 집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여러 계파 중에 가장 먼저 집단적으로 숙청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953년 7월 30일에 박헌영을 제외한 남로파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미국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고 박헌영도 1955년 12월에 미국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세력은 지지 성향과 활동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산파라는 파벌입니다. 갑산파는 1930년대 함경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적색 농민조합 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36년 2월에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던 김일성 부대와 연결이 됩니다. 함경남도 갑산에서 조국광복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국광복회 회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독립운동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937년의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 보천보 전투에서 갑산파 인물들이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김일성 부대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천보 전투 이후에 논란 일제는 보천보 전투에 가담한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체포로 갑산파 대부분은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갑산파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금철이라는 인물도 이때 체포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8.15 해방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온 박금철은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북한행을 결심합니다. 자신들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김일성과 연계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김일성이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자신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갑산파는 1950년대에 김일성 단일 지도체제 확립에 기여하면서 1960년대부터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의 후계 구도 김정일의 등장이죠. 김정일의 등장으로 1967년에 불시에 숙청이 되게 됩니다. 김정일이 바로 이 갑산파의 숙청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산파마저 숙청된 북한에서는 이제 만주파 이외의 정치 세력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향한 개인 숭배가 더더욱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 정치 세력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체성이 생겨나고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연안파입니다. 제가 이 연안파로 강의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연안파가 식민지 시기에 어떻게 정치 세력화되고 발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